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동산 세법 용어 정리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제1편 조세 총론의 용어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데요.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과세 주체입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예요.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고, 납세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이요,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되고,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대상이 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지, 시험에서 34회 시험에서도 과세 대상이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서도 과세 대상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중요하다. 그래서 각 세법에 따라서 과세의 목적이 되는 소득, 행위, 수익, 재산 등을 말하는데 과세객체, 과세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흔히 과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 과표라고도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 등을 말합니다.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이게 일정한, 또 과세 표준에 곱하는 세율은 비율, 몇 프로 비율로 표시되기도 하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한 건당 이렇게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세율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00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고,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비율이 되기도 하고 몇 프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납부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해야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오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을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조세 채무의 이행을 금전 이의 물건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물납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만,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입니다. 물납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물납의 요건과 절차,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할납부, 세금은 일시에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불납부 원칙의 예의로서 예외적으로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요, 역시 이것도 물납과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본 강의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또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용어를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금은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산세를 보셨고요. 다음, 여러분, 우리 국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납세 고지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고요.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또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자,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신설이 된 건데요. 이제 지방세와 국세 모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 국세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이 돼서 적용이 되는데요. 자, 납부를 지연했다. 그래서 적용되는 가산세인데, 납세 고지 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것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2%, 10만 분의 21로 적용됩니다. 근데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아놓고 체납소액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씩 적용됩니다. 자, 국세는 이렇게 해요.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 후에, 자 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요거는 3%. 자,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됩니다. 요거 합한 게, 자, 지방세에서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고요. 지방세에는, 그런데 국세에서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3%,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일 0.02%씩 적용되는 거,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연계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연계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특별징수라고도 하는데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이것을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줍니다.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해서 또 이걸 세무서에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근로소득세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발생하죠. 근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근로소득세 징수 편의가 있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지급할 때, 자, 이거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냅니다. 자, 이렇게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사업주는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뗍니다. 자, 그랬을 때 지방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여러분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여기에 이제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항상 여러분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항상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수 방법을 알면 돼요. 그래서 납세무 확정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건데, 신고,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납세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러면 납세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소멸 사유인 것과 아닌 것도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 본 강의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34회 시험에서는 소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멸 사유 중에서 여러분요, 부가의 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상대된 개념으로 부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자,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는 요거는 소멸 사유입니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요 소멸 사유가 되는데요.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되는데, 부과의 철회는 어떤 거냐면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납세 고지서의 송달 불능으로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 납세자의 행방이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가 철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 부과를 철회하면 이거 철회는 근데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부과의 철회는 납세무 소멸 사유가 아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이 처음 세금, 이번에 부가 취소를 해요.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기 때문에 부가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봤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얘기합니다.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있는데, 이 법정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가 자체가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게 있다고 이번에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자, 작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20년, 30년, 40년 전 일 생각도 안 나겠죠? 증거 자료가 다 없잖아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요, 법률상 일정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와 달리 기간의 진행 중에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기간의 진행 중에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소멸시효에는 있는데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고 이런 게 있지만 제척기간은 없다. 그래서 부가 제척기간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세무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그래서 국가 자체가요,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척기간은 자,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어요,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세금 안 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거나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라는 것을 어떤 거냐 그러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고 해서 비상장법인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자,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갑주주가 주식 30%, 을주주가 주식 40%, 그 다음에 병주주가 30%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주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얘네들의 주식을 합쳐서 70%. 자, 과점주라는 것은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딱 50%는 아니에요. 50% 초과 보유하는 자들을 우리가 과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여기서 과점주주가 되고요. 또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점주주라는 자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주를 말하는데, 얘네들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 아니고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17번이요. 체납초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체납초분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체납초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포함해서요,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체납초분비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징수비. 자,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체납초분비라고 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고, 이 체납초분비나 강제징수비는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최고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선권. 이게 어떤 거냐?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국세 우선권, 자, 지방세 우선권. 국세 같으면 국세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방세 우선권, 그러면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자, 얘네들이 우선해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세금이 우선합니다. 세금이 우선해서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국세, 지방세 우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권. 자, 그 다음에 물론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기일은 뭐냐면 조세채권과 세금이요. 세금,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우리가 이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요.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도달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자,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기일, 세금하고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당해세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해세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우리가 공매, 경매에서는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 그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해세는요, 당해세에 해당되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 관계없이 이 당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
저당권, 질권 등에 있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당해세가 어떤 거냐를 알고 있는지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걸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친구,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 되는데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재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자동차세,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부과되는 거니까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고, 재산세나 반드시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당해세가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자,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입니다.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그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서 설정 일정한 게 없이 항상 저당권, 질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이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 등에 있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있죠? 이 피담보채권보다도 항상 설정 일정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 후에 설정 등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이 세금들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 청구라는 것은 뭐 그런 겁니다. 조세 체납자에 관해서 다른 원인으로 강제 집행이 진행 또는 완료됐을 경우에 그 환가 처분에 참가하여, 금전화는 환가 처분에 참가해서 체납세금의 교부를 받아서 징수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본 강의에서 살짝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건데, 교부 청구. 자, 그 다음에 불복 청구를 봅니다.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여러분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으면 나만 쇠고랑이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세법에 의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가 또 시험에 또 몇 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우리가 이의신청 같은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구할 수도 있고, 자, 지방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세 같으면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심판원이라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라는 것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심사청구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거친 다음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세에 불복하는 불복 청구 절차입니다.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류를 송달하는 건데요, 과세관청이 조세 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서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 송달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또 이미 2번 역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요. 자,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교부 송달 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전자 송달, 이메일 같은 것으로 전자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우편 송달 또는 교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감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공시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딱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널리, 시, 보이게 하는 송달 방법인데요, 공시송달 하는 방법, 어떤 때 공시송달할 수 있냐 그러면 나중에 본 강의에서 배우는데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공식송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본강의에서 전자송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자송달은 이메일 같은 것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자송달이요. 이것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지방세 정보통신망 자의 전자사서함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해서 지방세 고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흔히 그냥 이메일로 송달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세 총론에 관해서 용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요, 잠시 쉬어서 지방세에 관해서 제가 또 지방세에서 또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또 배우시게 되고 시험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들인지를 배우시게 됩니다. 이 정도 조세 총론 용어를 아셨으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